뉴진수. 일부의 2부에서는 계엄 해제 이후 전국 소식 이어갑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는 국회 상황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그냥 가결될 거라는 것도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요? 김영준 교수님. 대통령이 밝힌 이유는 네. 뭐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형식적인 논리가 나와 있는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당연히 뭐 우리 헌법 77조 5항을 보면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걸 이제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오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출입문을 막고 예. 본회의장을 들어가려고 했었던 이유는 얼마든지 그를 이제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의결은 딴 데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의사의 과거에는 막 그랬었잖아요. 뭐 별관에 가서 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의회 바깥에서 하는 거는 도저히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를 이제 나름대로 계엄군이 점령을 해서 그 뭔가 이렇게 상황을 주도하려고 했었던 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더 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는 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10일 날 있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돼서 지금 왜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측이 전략적 모순이라는 발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혹시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어느 정도 이제는 차단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은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비극이 있고 소극이 있거든요. 우스운 얘기를 소극이라고 하는데 지금 비극이 아니자 소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됐다는 데에서 좀 참담하다라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립니다. 비극 아닌 소극이어서 참담하다는 말씀을 김영준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께서는 왜 했을까요? 밀어붙이기의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아마 본인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대로 계속 12월이 갔을 경우에 파도처럼 몰려오는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해서요. 약간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리고 총리도 말리고 그날 어저께 오후에 하여튼 참석하게 된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하고 말리는데도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 판단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정서가 매우 불안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계엄 해제 결의안이 있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헌법, 옛날에 국회 해산권이 있던 그때 헌법이 아니다는 걸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결의안 같은 것은 그냥 제껴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틀림없이 군에서 이거 막을 수 있다라고 봤겠죠. 그런데 이 쭉 오늘 점검을 해보면은 엉성하잖아요. 뭐 이런 쿠데타가 있어? 쿠데타를 이렇게 엉성하게 아무리 친위 쿠데타를 하지만 엉성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밀어붙이기식의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출세의 어떤 비결이었던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가 대선 선거 때 봤습니다마는 빠르게 가 하고 손짓 딱 하는 뭐 이런 걸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빠르게 결정을 했고 주변에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고 예스맨 몇 사람이 찬성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밀고 갔고 그 사이에 그 화만 내면 그러니까 역정만 내면 다 들어주던 이 문화 결국 그 문화에 대통령 본인이 결국은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대로 지금 판단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온 국민 내지는 전 세계에 보여준 거고요. 이건 정말 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상상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미국의 예, 김영준 교수님.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47대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루즈벨트가 4번을 했어도 딱 한 대로 취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47명의 대통령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많은 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네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이 가버닝 스타일은 뭐에서 의해서 결정되냐면 대통령의 인식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식 구조. 그 인식 구조는 오랫동안 그 사람이 겪었던 사회화 과정 또는 뭐 지금 뭐 검사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썼던 그 조직 문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치 학습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치로 풀어야 할 걸 정치로 못 푸는데 문제는 가장 큰 거는 몇 가지 이제 그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에요. 나는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뭐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치에 대한 불신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반국가 세력은 결국 누가 뽑았냐면 국민이 뽑았는데 그게 우리로 봐서는 이해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제일 결정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떠한 대통령도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이라든지 또 과신이죠. 그러니까 뭐 의료진 개혁도 그렇고 이렇게 국회가 나름대로 폭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대통령은 못하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이 돼 가지고서 나온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현님께서는 이제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지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굉장히 다른 대통령과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국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와 같은 부분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좀 판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판단을 못하는 분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있어야 하나? 라는 그런 그 분위기가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고 더 나가서 뭐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희 딸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손녀가 5살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한테 얘기한 게 한국에 있는 너희 패밀리는 괜찮냐. 마샬 로니까 계엄령이니까. 근데 우리 딸은 계엄령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무슨 마샬 로냐라고 하는 걸 정도로 아주 해외에서의 그 반응이라든지 우려감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게끔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미 의원님, 지금 교수님이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은 어떤 걸 잃었습니까? 국민적 신뢰는 뭐 잃었죠. 그리고 대통령다움을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은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조롱을 받지 않아야 돼요. 이건 마키아벨리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뭐 그 전에부터 대통령다움 내지는 신뢰가 상실되고 있는 판이었는데 어저께 이 사태로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기는 틀린 겁니다. 지금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윤석열로 쓰자라고 지금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조롱입니다. 타이틀은 인정 못하겠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름만 부르면 장사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대통령이 얻은 건 뭐가 있을까요? 얻은 건 뭐 앞으로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네.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탄핵일 거예요. 어저께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건 동의를 했지만요. 탄핵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검이 각종 특검이 있고 국정조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행동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고요. 이것은 아마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어저께 국힘당의 다수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은 계엄 문제를 놓고 이것도 친윤 친한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 행태가 어제 보였거든요. 네. 이건 좀 매우 우려스러운 거고요. 대통령의 신뢰와 함께 국힘당의 신뢰도 이게 함께 떨어지는 겁니다. 계엄 해제에 관해서는 어저께 국힘당 의원들이 다른 판단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힘당이 계엄 해제에 관해서는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들려줘야 됐는데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도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렇게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그 친윤 의원들은 어저께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힘도 함께 신뢰를 잃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계엄령 선포 요건과 절차에 부합했냐 이런 지적이 교수님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헌법 77조에 네네. 규정된 부분과 계엄령 2조 2항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시 내란 국가 위기 상태로 도저히 기본 질서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게 이제 계엄령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신 헌법 때는 국회 요청에 대한 항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해산만 그냥 하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회의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것은 5공화국 법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이걸 굉장히 국회로서의 권한에 대한 계엄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여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뭐 대한변협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 또 특히 뭐 학계 등등에서 이거는 헌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다수적인 부분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국회에다 그렇게 줬다는 얘기는 국회의 동의를 일단 받으라는 건데 그 국회에 대해서 지금 계엄군이 들어가서 점령을 해서 의사당에 진입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의도에 사시는데 막 헬기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어저께 그거 보셨겠네요. 어저께 밤에 열매대가 떴어요. 그런 상황일 거냐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질서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계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반 국민들이한테 오는 거는 뭐죠? 기본권을 제약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권 제약을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포함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냐.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뭐 누구나 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우리 계엄법이라든지 헌법에서 규정된 여건을 거의 충족시키는 게 아니면 뭐 거의 아닌 것이라고 이제 판명이 나왔는 부분이고 다만 국무회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는 거는 이제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 국무회의를 거친 것 같죠. 그래서 뭐 거쳤다고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가 뭐 굉장히 뭐 반대를 했다는 말도 있었고 어떤 뭐 국무위원은 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거는 심의 사항이지 찬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듣고 나서 그냥 발표를 계엄을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뭐 탄핵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은 헌법을 위배한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탄핵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신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그 계엄 그 해제 표결에 상당수 국민의 의원들이 참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친한 친윤 갈등이 좀
다시 노정되는 분위기인데 네. 자 오늘 의원총회에서 먼저 김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건의 이거는 이제 뭐 일치를 봤는데 대통령 탈당 문제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했대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탈당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해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조금 전에 언급이 됐지만은 계엄이 해제된 부분하고 이게 탄핵을 추진했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행보를 할 거냐는 별개의 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탄핵하는 것이 향후 자기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행보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이득이 될 거냐를 따져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그대로 국민의힘의 당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에 대한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 판단은 탈당을 하고 그 내면 속에서는 뭐냐면 탈당을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여당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서 거국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따지면 동구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 해법이 나오질 않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난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아마 이제 신 의원님이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10달 전에 탈당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서 김한길 의원들이 굉장히 압박을 했기 때문에 무려 10개월 전에 이제 탈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할 때 과연 당적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건 친윤과 친인한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탈당 요구는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이거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탈당을 결국은 할 걸로 보시는지 신 의원님 그다음에 탈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정치적 파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뭐 엄청나겠죠. 지금 탈당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은 이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아마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지금 현재 19%도 유지를 못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제 이런 대통령을 안고 같이 가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거고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바로 이번 주 말이면은 바로 나올 거예요. 지금 오늘 밤 자정을 넘기면 국회 보고를 하고 그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보다는 토요일 날 표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그 친한 세력 그 20명 내외의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것이 결국은 이 다 모든 문제와 지금 연관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흘러나오는 얘기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는 계엄 해제는 오케이 그건 국회 내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고 국회의 위상을 세우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대통령 탄핵 문제는 아직까지 함구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탄핵안이 가결보다는 부결로 갈 가능성이 지금 상존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만약에 탄핵안이 주말 안에 표결이 됐을 때 부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거리는 더 소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는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탈당 문제는 또 잠시 들어가지만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정부 여당의 출구는 뭡니까? 출구는 결국 언젠가는 탈당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이건 시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각 총사퇴 문제, 특히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 해임 문제는 이건 아마 피해가지 못할 거예요. 지금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은 이 책임 문제에서 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지금 거론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국 내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각 총사퇴 비슷한 거라도 해야 되고요. 네. 내각 총사퇴에 반드시 포함돼야 될 장관에는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또 탈당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탈당 문제는 이번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끔씩 흘러나올 얘기가 돼서 결국은 언젠가는 이건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국은 이제 한 치 앞이 아니고 1mm 앞을 볼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친윤 친한 갈등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간단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기타 다른 탄핵 문제, 특검 문제, 국조 문제 그리고 이번 사태를 놓고도 청문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미국 의회에서는 자주 하는 건데 연합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 상임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국방위뿐만 아니고 네. 운영위도 해야 되고 행안위도 해야 되고 관련되는 상임위들이 다 모여서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상임위원회, 청문회, 국조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각 총사퇴 그리고 장관들 해임 문제, 탈당 문제는 네. 끊임없이 앞으로 되풀이될 겁니다. 네. 자, 신경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통령 지지율 19%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 전화로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신경민 전 의원,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 교수님,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 중에 뭐 탈당 얘기를 하시다가 자 어느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냐면 이제 이번 이틀 후 사흘 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표결, 탄핵 소추안 표결. 자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정치적인 실리나 향후의 그 행보로 보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핵이 되고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해서 바로 이게 그 뭐 의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6인 체제는 지금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통령한테 그건 결과를 결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게 무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결국은 뭐 3명의 헌법재판관을 결국 이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 탄핵이 됐을 경우에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6개월 내에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와서 결국은 탄핵이 되면은 대선 2개월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고 한다면 6개월 내에 다시 대선을 치렀을 때 네. 과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 포함해서 시간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 뭐 주도권은 완전히 이제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탄핵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여하튼 시간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번 그 만약에 그 표결이 있나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계엄 해제 때랑은 다른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계엄 해제는 계엄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규정을 지은 것 같아요. 신경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저께 사태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선택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뭐 고성을 지르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를 따르던 의원들은 당사에 남아가지고 결국 표결에도 참여를 안 한 거죠.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매우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아주 제일 잘한 네.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건 뭐 별로 이론이 없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히려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가 있어요. 이것은 징계 사유도 되고요. 이건 좀 국회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원내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예컨대 의원들 당사에 데리고 있다가 가지 못하게 했다 뭐 그런 의혹입니까? 이 조항이 있어요. 국회법에는 네. 이 국회 회의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고 표결을 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 헌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한 일을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는 원내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어저께는 잘 됐어요. 네. 근데 이건 이거고 이제 탄핵 절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건 교수님 말씀대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대표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측근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건 이건 탄핵 열차에 같이 시동을 걸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내일까지 모레 또 시간이 좀 있겠지만은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다른 거 다 빼놓고 한동훈 대표가 대권이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권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 승기를 잡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슨 그 대선 경선을 하고 또 대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또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시간을 좀 벌고 물론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되지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적인 얘기를 들면서 탄핵은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그렇게 뭐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일치하는 면이 이거 같아요. 정권을 이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다. 그냥 이대로 이거를 탄핵 열차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냥 대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영준 박근혜 교수님.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학습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6개월 만에 만약에 선거가 치러졌을 경우에 정권이 재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뭐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전혀 불리하죠. 왜냐하면 예. 대통령 국정원 지지도 지금 뭐 10%대로 나와 있고 또 하나 지난번 그 미국 대통령 선거 때요. 예.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지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데이터를 가지고 쭉 이제 선거 정치 과정을 연구를 하니까 2020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지표를 많이 쓰냐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걸 꼭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2020년도에는 현직이 트럼프였었지만 30% 아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출구조사 끝나고 나니까 21%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MBS 조사에서도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게 너무 낮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만약에 선거를 치른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어려움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들은 이거는 친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정권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느냐라고 다시 잡아볼 수 있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은 고무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장외 집회 분위기가 그동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번 주말 장외 집회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현재 민주당 소속은 아니시지만 신 의원님 좀 듣는 얘기는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뭐 그쪽 분위기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강공을 할 건지 전망되세요? 지금 굉장히 그 탄핵 열차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상보다 지금 더 빠르고요. 뭐 이렇게 신속하게 가서 오늘 자정을 넘겨서 보고하고 바로 72시간 안에 투표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초고속 스피드 지금 하여튼
최고 높은 속도로 가보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고 네. 이거 지금 분위기 좋을 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탄핵에 대한 거부감이 좀 존재합니다. 여전히. 예, 여전히 그래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지 않아. 이건 엄청나게 잘못했고 예. 특히 어제 그 사태로 해서 이건 좀 아니야. 대통령 다움도 잃었어. 그런데 이걸 탄핵으로 물러나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나? 이건 이런 또 기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네. 특히 보수 쪽에 있는 분들 국힘당 의원들은 탄핵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때 봤거든요. 네. 어떻게 넘어지고 다치고 괴멸하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탄핵이 굉장히 스피드가 높아서 초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네. 이게 과연 민주당의 그 전술 전략으로서 올바른 것이냐라는 건 지금 아무도 또 이 얘기를 못 해요. 조금 템포를 가지고 국민 여론을 좀 보고 국민 여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에스컬레이트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모기 소리만큼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기분이 좋은 표정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후딱후딱 빨리빨리 뭐 하여튼 가보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보다는 스피드를 낮추는 것이 국민들 설득하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원내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200표 이상을 얻어야 되는데 200표 이상을 과연 이런 지금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 그리고 거리에서 이번 토요일 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봐라 분노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조금만 늦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지금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 가지 플랜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플랜 A. 그거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하여튼 해서 이재명 대표로 가는 것이 이제 플랜 A고 네. 플랜 B는 만약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항소심하고 대법원까지 나오더라도 지금 12월이더라고 하더라도 내년 6개월, 9개월 후에는 이게 끝이 날 수도 있다라면 그 상황까지 시한 벌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면 2심에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의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저는 민주당은 상황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플랜 B이기 때문에 그 플랜 B 속에서는 당연히 경쟁 후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김부겸 뭐 전 총리도 있고 뭐 김동연 지사도 있고 김경수 전 지사도 있고 이런 속에서의 나름대로 경쟁 체제가 있고 네. 결국 피선거권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오면 당연히 그쪽에서도 요동이 칠 수밖에 없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변수라는 말씀이세요? 플랜 C는 뭐냐면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권을 교체시킨 다음에 사면복권 받고 다음 선거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개헌을 해가지고 8년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플랜을 짤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 탄핵이 안 돼서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은 분당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못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오려면 뭔가 새로운 걸 가져가야 되고 네. 분당이 되더라도 상관없다. 왜? 나중에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복잡한 시나리오가 전개되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일사불란하게 가가지고 5개월 6개월 내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회의적이고요. 네. 이걸 너무너무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뭐 6일인가요? 6일 네. 정도에 지난 그 탄핵에 대한 표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통과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김영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관련 개요 말씀드립니다. MBS 전국 지표 조사고요.
엠브레인 리퍼블릭 등 4개 기관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민 의원님, 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데 약간 말씀하셨는데 비명계 움직임도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가 공고해 보이는데 좀 변혁기라는 생각인지 되게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는지 김경수 전 지사가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귀국하겠다 밝혔고요. 김동연 지사도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잠룡들 아무래도 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11월 15일, 25일 이제 판결을 보고요. 네네. 뭐 하나는 무죄가 나왔지만 하나는 뭐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법 리스크를 보면은 2심이 아무리 재판을 늦추고 방해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름쯤 2심이 나오게 되고 지금 또 재판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2건이나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 6개월 정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판들 또 새로 기소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이나 어쩌나 하는 그 시한들이 요새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친명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플랜 B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자꾸 여기저기서 흘러나와 가지고 뭐 김치들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죠. 삼총리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건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어저께 밤에 이게 모든 일들을 다 헝클어뜨리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탄핵을 이제 이번 주말 안에 표결을 하게 돼서 만약에 탄핵이 표결이 가결이 돼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또 상황은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또 재판대로 굴러가거든요. 네. 김건희는 김건희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어저께 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후딱후딱 정리하자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지만요. 하여튼 이게 이제 이번 주 표결을 또 보고 또 우리가 다시 또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금방 그렇게 쉽게 뭐가 정리될 것 같지는 근데 않습니다.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선거법에 교수님, 이제 1년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거가 이제 꼭 뭐 이제 우리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633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3개월 뭐 좀 지나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유증교사 문제와 관련돼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증교사는 일단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측에서는 뭐 지원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금고 이상을 받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할 텐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유증교사 문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좀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뭐 바뀔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뭐 6개월까지도 아니라고 봅니다. 3, 4개월 내에 만약에 이 탄핵이 가결되지 않고 기각되면은 3, 4개월 내에 다시 한번 요동칠 거다. 한국 정치판이. 그래서 2심까지만 딱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민주당은 공포로 올 수가 있는 거죠. 피선거권 박탈되는 만약에 형이 나온다고 한다 했을 때 이게 정말 이건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참 뭐 굉장히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어유, 그건 뭐 우리 이재명의 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구나. 막 그런 말이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정치는 워낙 가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지금 개헌 선거할 걸 생각을 했나요? 전혀 예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더 좀 차분하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미 연방 하원 그 앤디 김이 얘기한 게 참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은 결국 민주주의는 항상 도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는 그건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된다.
어떤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된 힘이 아니라 서로 힘싸움 한 거잖아요. 뭐 이런 의미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하고 권한을 마음대로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정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감사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검사를 탄핵한다든지 판사를 건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거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든 것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지나치게 대선 게임의 시각에서만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선 게임의 시각에서만 그리고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고 좀 차분하게 보자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신경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